2026년도에는 이제 부동산 세금이 좀 많이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이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다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물가 같은 것도 너무 오르고 그랬는데 이거 좀 현실화 됐으면 좋겠고 반드시 계약서 쓰기 전에 세무사님하고 상담을 해라. 네. 그게 좋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한방입니다. 자, 오늘 녹화 시점을 기준으로 2025년은 딱 하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혼란스러웠던 부동산 시장만큼 이 부동산 세금 내느라 고생들 많으셨죠? 내년에는 좀 나아질까요? 오늘은 세무 전문가 제네시스 박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네시스 박. 네. 혹시 뭐 현대차 주식 갖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이제 좀 다른 삶을 살고 싶어서 이제 창세기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종교는 없는데 그렇게 좀 닉네임을 만들어봤습니다. 네. 자, 이 세무 전문가라기보다 부동산 세무 전문가라는 표현 더 적절할 것 그냥 같아요. 뭐 부동산 투자자라고 해주시고 뭐 최근에 이제 또 뭐 세무사법 개정도 돼서 제가 알기로 이제 세무 전문가란 말을 좀 함부로 쓰면 안 될 것 같고 저는 그냥 투자하면서 네. 제가 이제 공부했던 내용들 이렇게 좀 컨텐츠 올렸는데 다행히 좀 많이 감사하게 봐주셔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약간 그 미니 유료 특강 그런 느낌으로 가볼게요. 네네. 네. 아마 분명히 많이 세이브 될 겁니다. 그렇죠. 1월에 당장 네. 바뀌는 것. 부동산 양도세 중과 네. 유예 기간이 5월 9일까지지만 네. 그거를 이제 연장할 거냐 말 거냐가 1월에 결정되잖아요. 어떻게 네네. 될까요? 우리가 이제 그 국회에서 이제 본법이 있고 정기 국회에서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본법이 개정이 확정이 되면 밑에 이제 시행령 개정이 되잖아요. 네. 그 시행령 개정이 보통 1월 초나 중순에 나와요. 그런데 양도세 중과 배제를 5월 9일까지 이제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막아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냥 5월 10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 일몰이라고 하죠, 보통. 네네. 네.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번에 10.15 대책에서 서울 전체 플러스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 대상적으로 묶어놨죠. 예. 그래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취득일 기준이 아니라 양도 당시 기준으로 봐요. 자, 그러면 나는 오래전에 예를 들어서 수원에 네. 비조정일 때 주택을 취득하고 실거주로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시골에 집이 하나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사정상 수원에 집을 팔려고 하는데 갑자기 묶였죠. 10월 달에. 예. 그리고 만약에 별도의 연장이 없어서 만약에 5월 10일 날 팔았다. 그러면 중과 들어가죠. 그 중과 들어갈 때 세금 폭탄 안 맞으려면 네. 잔금까지 치러야 되죠. 이거 가끔 그렇죠. 헷갈리시거든요. 이거 계약금이나 굉장히 잔금이나. 많이 강조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양도세 중과가 시행이 된다면 26년 5월 9일까지 계약이 아니고 매도 잔금을 마치셔야 됩니다. 네. 아, 이거 기사 많이 네. 나올 것 같아요. 그때 많이 가서. 나옵니다. 네. 네. 이거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일단은 잔금까지 치러야 된다라는 거 꼭 네, 주의를 네.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네. 일단 그 드네시스 박의 견해는 네. 일몰로 갈 거다. 그냥 중과 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한 6대 4 정도로 그냥 중과 될 것 같다. 네. 왜 그러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정부에서 물론 이게 중과가 되면 과거 문재인 정부처럼 매물이 잘 나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세부담이 거의 한 2배, 3배가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굉장히 가혹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정상 참작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놔둘 것 같아요. 그냥 신경을 안 쓸 것 같아요. 놔두면 중과 되는 거예요. 놔두면 그냥 자연스럽게 중과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몇몇 분들은 당연히 뭐 지방선거도 있고 매물 잠기기 때문에 연장될 거다라고 보시는데 이제 물론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때 가서 가봐야 되는데 네. 중요한 거는 대비를 하셔야 된다. 자, 우리가 볼 때는 보통 양도세 그리고 보유세라고 하면 이제 종부세 네. 그리고 취득세 이렇게 좀 살펴볼 건데 자 보유세 하면은 일단 종부세를 떠올리잖아요. 네네. 올해 종부세 납부자가 54만 명. 근데 이제 토지까지 합하면 한 60만 명 넘는다고 네네. 봐야 돼요. 네네. 그렇게 되니까 한 5조 넘게 세수가 거쳤더라고요. 네, 그거 거의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GTX 한 개 노선 까는 맞습니다. 그런 예산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거쳤는데 안타깝게도 보유세는 무조건 오릅니다. 올해 더 오른다. 26년도에. 그렇죠. 왜냐면 올해 집값 상승분이 내년에 반영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유세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세가 있고 종합부동산세, 이제 종부세라고 하죠. 두 가지가 있는데 재산세는 누구나 다 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크거나 아니면 다주택이신 분들이 내는 건데 특히 서울 강남 3구하고 한강벨트 이런 것들은 많이 올랐죠. 네. 25년도에 그 많이 올랐던 가격이 26년 4월 말에 기준시가 공시 가격이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26년 6월 1일 보유세 과세 기준일 기준으로 예. 이제 확정이 되면 그게 반영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아직은 뭐 나오지는 않았는데 어떤 특별히 뭐 세율이라든지 네. 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든지 현재는 최저 60%거든요. 예. 근데 60에서 100이란 말이에요, 종부세가. 그래서 80까지 만약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종부세는 올라가겠죠. 자, 그렇게 본다면 현재 정부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건드리지 않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시세 대비 한 70%로 그냥 세팅을 끝내놨는데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그것만 놓고 본다면 보유세는 무조건 오르죠. 한
어느 정도 오른다고 예상해야 돼요? 뭐 곱하기 거의 2 해야 되고 이러나요? 거의 한 강남권에 계신 분들은 한 1.5배 정도는 하셔야 돼요. 1.5배 정도. 내가 올해 납부하셨던 재산세고 중부세가 있잖아요. 네. 그걸 딱 보시고 그냥 곱하기 1.5 하면 2 정도 하십시오. 근데 이제 강남 말고 뭐 다른 그밖에 마용성 다른 이런 것들은 데는 한 10%, 20% 정도? 네. 그 정도 올라가네. 왜냐면 그것들도 지금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네. 상승률이 좀 적어서 그렇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부분 다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 부분은 각오하셔야 될 것 같다. 21년도인가요? 그때 한 3배 올랐잖아요. 거의 한 2.7배, 3배 올랐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다.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네. 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다 건드렸어요. 그런데 현재 정부가 공시가격 이거는 자연스럽게 집값이 올라간 거고 네. 그 외 나머지 요소들은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0.15 대책에서 이제 부동산 세제 합리화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게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큰 카드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그거 언제쯤 나와요? 예정하건대 6월 지방선거 혹은 매년 정기 세법 개정이 7월달에 나올 것 같아요. 네, 근데 부동산 세제 합리화, 뭘 어떻게 네. 합리화한다는 거예요? 항상 이제 우리가 합리화라는 말을 보면 네.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공제 금액도 좀 현실화로 맞춰주고 인플레이션도 반영해주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정부가 생각하는 합리화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증세 쪽으로 갈 겁니다. 증세로 간다. 특히 이제 전체적인 증세가 아니라 고소득자 그리고 집값이 좀 많이 올랐던 강남 3구 그리고 한강벨트 이런 쪽으로 아마 과세가 좀 더 심해지고 특히 뭐 네. 작년부터 몇 년 전부터 똘똘한 한 채 고가주택 계속 가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뭔가 새로운 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똘똘한 한 채 전략이라는 게 결국은 이거 세금 줄이려는 전략이 그 트렌드로 바뀐 거잖아요. 맞아요. 네. 사실은 다주택자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똘똘한 한 채로 갔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가액을 별도로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근데 증세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뭐 취득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들어갈 것 같아요. 보유세까지?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보유세가 1번이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거래세 우리가 이제 취득세하고 양도세를 보통 거래세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큰 틀에서는 상대적으로 보유세는 올리고 네. 거래세는 좀 내린다라고 말은 했는데 이건 나와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취득세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합헌 결정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증여취득세가 3.5%인데 이거를 내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내가 자녀한테 증여한다 하면은 3.5% 증여취득세를 내야 되거든요. 네. 얘가 조정대상 지역이면 12%를 내야 돼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 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정도는 충분히 입법자의 재량권으로 볼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납득이 안 되는데 굉장히 좀 과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취득세 중과에 대해서도 어떤 내려가는 거는 좀 힘들 것 같다. 네. 당분간 그래서 뉴노멀이 될 것 같아요. 사실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그 이후에 총선 대선이 있는데 세금 네. 함부로 건드리기 쉽지 않을 뭐 텐데요. 제가 이제 뭐 정치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는데 뭐 이제 주변에 하신 분들 좀 관련된 분들 이야기를 좀 간접적으로 들어보면 상대적으로 총선 대선에 비해서는 신경 안 쓴다. 네, 뭐 그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건 네.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부동산 세제 네. 합리화라고 하면 저는 뭐 여러 가지가 떠오르지만 네. 이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그냥 네. 합쳐버리면 어떨까요? 저는 그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네.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는 종부세가 명백히 이중과세 위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슈가 좀 없어질 거고 그리고 이제 보유세에 대해서 좀 세원을 좀 폭넓게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좋은 방법이 네. 될 수도 있을 것 그러니까 같다. 지금 종부세 같은 경우는 국세, 네, 재산세는 지방세. 네 맞습니다. 합쳐지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마 국세 쪽으로 가겠죠. 국세로 가겠죠. 그래서 예. 이제 국세에서 이제 교부금 나눠주는 형식으로 해서 좀 더 컨트롤하는 형식으로 가지 않을까. 네. 네, 그래서 이제 해당 지자체에서 저는 좀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봐요. 예. 사실 우리 같은 개인들은 좀 얘기해도 좀 그렇고 지자체에서 지금 좀 거래가 안 되니까 취득세를 좀 풀어달라. 특히 지방 같은 경우 너무 힘들어요 지금.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 좀 이게 좀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고 예.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그 해당 지역에서 나는 세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본인들께서 이렇게 지자체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그런 식으로 통합이 된다면 네. 목소리를 내주셔야 될 것 같다. 근데 보유세 같은 경우도 지금 네. 반포에 예를 들어서 집 한 채 갖고 계신 어르신들 수십 년 전에 샀을 때는 네. 이 정도 가격을 상상 못했을 당연하죠. 거 아니에요. 네, 당연하죠. 근데 지금 이렇게 가격이 올랐다고 그 보유세를 네. 그렇게 종부세에 때려버리면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보유세를 네. 차라리 취득 그럼요. 당시에 네, 네. 금액으로 매기는 게 그게 오히려 이제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응능 부담 원칙이 훨씬 네. 맞는 거고 외국에서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외국 제도를 다
그대로 벤치마킹 똑같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금 보완을 할 수 있는 거라면은 지금도 1주택이신 분들은 5년 이상 보유하고 만 60세 이상이면은 특례 신청을 해가지고 최대 80%까지 깎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납부 유예도 좀 가능하고 예.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보유세가 부담되시는 분들은 세대 기준으로 주택수를 하나로 줄이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지방선거 끝나고 2027년 가게 되면은 네. 2027년 세금은 이제 내년 하반기에 이제 건드릴 네.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세율이나 공정시장 가입 비율 건드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선거 결과에 따라서 좀 약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정부 때 한번 이렇게 우리가 학습 효과를 했기 때문에 네. 현재 정부에서도 똑같이는 안 할 것 같고 아마 점진적인 증세 쪽으로 가지 않을까. 점진적인 증세로.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대비하셔야 되는 분들이 특히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 현금 흐름이 끊기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은 좀 이렇게 잘 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공정시장 현실화율 그거 네네. 현재 70%인데 네네네. 과거 문재인 정부 때 90%까지 올리라고 하려고 했잖아요. 했었죠. 그게 역설적으로 서울 아파트 고가주택 그 당시에 2020년, 21년도에 기준이 15억이었거든요. 예. 그걸 90%로 맞추려는 해가 2025년도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를 뻔했었는데 네. 아마 현재 정부는 그게까지 올릴 것 같지는 않을 것 같고 제 생각으로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70과 90의 사이니까 누가 보더라도 한 75나 80까지는 올리겠죠. 그러니까 80을 가운데 두고 경제 상황에 네. 따라서 좀 네. 이렇게 앞뒤를 좀 조정하는 그런 식이 좀 낫지 않을까요? 네,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그 내년이 이제 증세로 방향이 갈 수밖에 없다면 결국 네.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거는 절세잖아요. 네네. 자, 1주택자는 네. 사실 뭐 풀 혜택을 받고 있어서 네. 뭐 더 절세 방법이 있나 싶기도 한데 있어요? 네. 사실은 이제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절세하는 게 공동명의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가장 고민이냐면 내가 이제 현재 이미 단독 명의를 했는데 지금이라도 공동으로 바꿔야 되냐 이분들이 고민이신데 이건 잘 따지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공동명의로 내가 갈 때 증여취득세가 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3.5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 내가 배우자한테 증여하면 근데 우리는 증여세가 나오고 내가 취득세가 2개가 나오잖아요. 2개가 나오죠.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짜리를 배우자한테 증여한다. 그러면 5억을 넘기기 때문에 6억에 걸려서 증여세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네. 증여취득세는 5억에 대해서 나오겠죠. 그러면 아까 조정대상 지역 3억 넘으면 12%라고 했는데 다만 예외 사유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상한테 넘기면 3.5예요. 그러니까 한 3,500만 원, 4천만 원 정도는 5억에 3.5니까 절반이죠. 한 네. 2천만 원 정도죠. 2천만 원 정도 내가 증여취득세를 내야 돼요. 그런데 매년 절세되는 효과가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다. 네. 그럼 얼마 들고 있어야 되죠? 한 4에서 5년 들고 있어야 되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계산해 봤을 때 오케이 그러면 바꾸시는 거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아, 근데 지금 공동명의 얘기하려고 하셨던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단독이신 분들이 그게 고민이 되실 거고 이 영상을 보면 네. 그리고 이제 세팅하시려는 분들은 공동으로 해야죠. 공동으로 하면 일단 취득세, 재산세는 똑같아요. 근데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5년 이상 들고 내가 만약에 만 60세 이상이 들어가면 제일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종부세는. 종부세 같은 경우 단독주택은 그러니까 1주택자면 12억까지 네, 공제. 공제. 네. 근데 공동명의면 9억인가요? 9억. 9억. 그러니까 18억? 총 18억. 아. 근데 여기에 하나 치트키가 있어요. 절세 치트키. 무슨 네. 말이냐면 단독 명의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 세액 공제를 최대 80%까지 없앨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공동 명의인 사람들이 9월 달에 네. 나도 단독 명의처럼 저렇게 해줘 하고 특례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하이브리드예요. 그러네요. 맞죠? 내가 가솔린, 디젤 그런 거 타는 것보다 하이브리드가 훨씬 낫잖아요. 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단독 명의는 하이브리드가 안 돼요. 이걸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2020년도에 만들었습니다. 너무 이상한데요, 그거는? 맞죠? 네. 예, 뭐 어느 정부라고 말 못하겠는데 어쨌든 그때 만들었어요. 네. 자, 그러면 내가 공동명의이면 종부세도 유리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집을 팔 때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5억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12억까지 비과세가 되고 12억 초과돼서 양도세가 나오는데 비과세를 하더라도 역시 공동이면 소득금액 분산되니까 유리해요. 그렇죠? 그러네요. 자, 그럼 내가 15억짜리를 또 팔아요. 네. 대출받아서 만약에 20억짜리를 가요. 그럼 내가 10억짜리 사는데 15억이 올라요. 5억 올랐죠. 이러면 내가 남편, 아내 전체에 대해서 2억 5천씩을 내가 가져갈 수 있죠. 자금 출처가 클리어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갈아타기까지 유리해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너무 좋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있어요. 내가 30대, 40대, 50대 계속 공동명의에서 갈아타기 한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갈아타기 할 거예요? 그죠? 그렇죠.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 40 중반, 50 초반 정도 되면 그때는 이제 현금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럼 이 현금으로 만들 때 주택을 가지고 월세를 만들어도 되는데 네. 우리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주택이 2주택, 3주택 되면 뭔가 불편해요. 세금도 많이 나오고 정부도 싫어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비주거용 가셔야 됩니다. 상가나 건물 가셔야 돼요. 비주거용이라고 하는 거는 상가, 건물, 뭐 오피스 뭐 이런 거. 그런데 그거 할 때는 개인 명의보다는 법인 명의가 되게 좋아요. 예. 그래서 지금 가장 좋은 세팅 방법은 그냥 단순해요. 내 이름으로는 배우자랑 그러네요. 해서 1주택 고가주택 예. 비과세 세팅 끝내놓고
그다음에 월세 나오는 거는 법인으로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했는데 단독이 유리하면 나는 특례 신청을 하면 되는 거고. 공동으로 했을 때 공동으로 단독 했을 유리하면 때, 그렇죠. 단독이 유리하면. 그렇죠. 그리고 다시 공동이 유리하면 공동으로 가도 되고.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예요. 네. 그러니까 보유세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내가 할 수 있는 걸 내가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네. 뭐 이렇게 이건 투자 관점인데 예. 교육을 하다가 이제 미팅 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강남에 굉장히 고가 주택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주택을 함부로 파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뭐 너무 집도 크고 그러니까 뭐 이게 부부 2명만 살 수도 없잖아요. 애들 다 출가시키고. 예. 그런 경우에는 그 집을 그냥 월세로 주시는 거예요. 어떤 집 같은 경우에는 월세가 한 800 정도가 나왔어요. 네. 반포에 있는 집이었는데 네. 대형 평수. 그리고 그 집 월세 800을 받고 나는 그냥 개포 신축 가는 거예요. 그럼 500 정도면 돼요. 300이 남습니다. 일단 그러면 양도세 면에서도 공동명의가 유리해요? 무조건 유리하죠. 양도세만 놓고 보면. 네. 소득 금액을 분산시켜 버리잖아요. 예. 게다가 각각 기본금이 250만 원씩이 들어가니까 무조건 유리해요. 그럼 1주택자의 절세 방법은 무조건 공동명의 이거 하나만 기억해라. 대신 공동명의가 딱 애매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고가 주택을 사는데 자금 출처를 처음 했을 때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증여 이슈가 발생하고 네. 그럼 이제 건보료가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 전업주부 같은 경우에. 재산세 과표가 9억이 넘어가면. 네. 근데 그런 경우는 사실 많이 없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냥 공동명의 하셔서 계속 굴려 나가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신혼부부들 있죠. 예. 요즘에 이제 좀 일부 혼인신고를 안 하죠. 주택수 분리한다고. 네. 좋은 전략 아닙니다. 왜요? 합쳐서 좋은 거 하나로 가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남편 따로 아내 따로 해가지고 A하고 B 주택을 사요. 근데 어찌 됐든지 간에 더 좋은 거 못 사잖아요. 합치지 않았으니까. 얘들이 1억씩 올라요. 더해서 2억이잖아요. 좋은 거 사면은 2억보다 더 오릅니다. 관리하기도 편하고. 그때 만약에 돈이 좀 부족하다면 부모님한테 손 차라리 벌려라. 그때 이제 차라리. 증여받는 게 낫고. 증여받는 그리고 이제 게 증여받을 때 이제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1억씩이 더 나와요. 내가 혼인신고를 하면. 아.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내가 활용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주택수를 분리를 해야 비과세가 되지 않아요? 비과세가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작은 거 2개 굴리는 거예요. 아. 큰 거 호박 하나 굴리세요. 훨씬 나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지금 너무 이 주택 시장이 너무 이상하게 변했어요. 사람들이 그냥 내가 들어본 주택, 비싸고 유명한 거, 신축 이런 것만 갑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답이 정해져 있어요. 네. 혹시 뭐 KB 부동산 아시죠? 예. KB 부동산에 보면 선도 아파트 50이라고 있어요. 50개 아파트가 딱 있거든요. 시가총액 해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알려진 것만 가요. 그래서 점점 더 양극화가 심해지는 좀 이런 시장입니다. 지금. 차라리 그냥 애매한 거 2개 들고 있느니 당연하죠. 합쳐서 똘똘한 거 한 채로 당연하죠. 해야 입지를 바꿀 수 있다. 당연하죠. 예, 그리고- 훨씬 나아요. 네. 네. 그리고 그때 뭔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차라리 부모님한테 손을 벌려라. 네, 차라리 증여를 받고 세금 내는 게 훨씬 나아요. 여기서 이제 뭐 차용증을 쓰고 2억 1,700까지는 무이자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 차라리 그냥 증여를 깔끔하게 받으시고 물론 네. 이제 부모님의 의중이 더 중요하지만 내가 이걸 좀 주는다. 그게 중요하지만. 부모님들이 이 영상 보시면 싫어하실 수도 있겠네요. 자식한테 이거 돈 주란 얘기냐? 그런데 네. 그게 이제 훨씬 나중에 좋고 이제 그 자녀들이 이제 좀 소득이 올라가면은 자녀들이 잊지 말고 네. 역으로 이제 부모님한테 증여하는 거예요. 똑같이 5천만 원 공제가 되니까. 똑같이 공제돼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증여라는 게 밑으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직계 존속이 비속한테 줄 때 성년자녀면 5천만 원 공제가 되잖아요. 똑같이 직계 비속 자녀가 부모님한테 줄 때도 5천만 원 공제가 돼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렇게 좀 그렇게 10억짜리를 네. 자녀한테 증여하면 한 2억에서 3억 정도면은 다 끝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세금이 비싸다고 생각하시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2억에서 3억이면 10억짜리 가져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차라리 그렇게 증여를 받고 남은 돈을 한 1억에서 2억 정도를 부모님이 역으로 증여해라. 그렇군요. 그럼 1억 5천 증여하면 5천만 원 공제되고 1억 남잖아요. 네. 10% 1,000만 원만 세금 내면 돼요. 그럼 1억 4천 남아요. 좋습니다. 다주택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저는 보유세부터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아주 네.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답 없어요. 답 없어요. 왜 네. 그러냐면 다주택자는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라면 무조건 처음에 보유세를 볼 거예요. 그래서 보유세를 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곱하기 1.5 아니면 2 정도 할 겁니다. 그래서 눈앞에 만약에 캄캄하잖아요. 네. 대비하셔야 돼요. 그러면 매각을 하거나 증여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좀 버틸만 하면 네. 이제 좀 한번 천천히 움직이셔도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변수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들어가는 그렇죠. 거죠. 일단 난이도 낮은 방법부터 갑시다. 양도세 중과 될 거니까 네. 파는 게 낫겠네요. 그런데 이제 케이스마다 다른데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큰 틀에서는 보유세인데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물건이 뭐냐에 따라 다 달라요.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물건의 투자 가치를 내가 다 따져야 돼요. A 등급, B 등급, C 등급. 이게 안 보이면 죄송하지만 절세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절세는 내가 투자 가치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한 B 등급 정도 되는 주택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이 정도면 충분히 올랐다는 거예요. 예. 이 경우에는 중과를 맞는 것보다는 차라리 매각하는 게 수익률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양도 차익이 3억이면 양도세가 한 1억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3주택 중과 맞으면 2억까지 갑니다. 세금이 절반이 넘어버리죠. 네.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더 이상 오르기 힘드니까 파는 게 나은데 만약에 A등급짜리가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문재인 정부 때 역설적인 거였는데 얘가 3억이 올랐는데 만약에 2배 6억이 돼요. 그럼 오히려 중과 맞아도 더 낫습니다. 이득이에요. 난 이 파는 건 싫다. 네. 그러면 다음 선택지는 증여 아니에요? 증여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증여 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증여를 갔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여 취득세가 이제 12%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차라리 낫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증여를 할 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부담부 증여, 네. 아니면 싸게 파는 저가형 수도가 있는데 저가형 수도가 지금 변수가 하나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짜리를 7억에 좀 팔 수가 있거든요. 얘를 잘못해서 파는 순간 이제 매매 거래를 한 거기 때문에 자녀가 취득세를 낼 때 일반 매매 취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네. 이제 이거를 26년 1월 1일부터 증여한 걸로 봐서 증여 취득세 12%를 매기겠다는 거예요. 얼마를 내라는 거? 12%면? 그러니까 너무 높은 거 10억이면 아니에요? 1억 2천인 예.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막 시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저가형수도 하시기 전에 예. 꼭 세무사님하고 상담을 하신 다음에 하셔야 되는데 약간 극단적으로 10억짜리를 7억으로 할 수 있지만 그럼 7억 1만 원이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해석이 나와야 될 것 같고 네. 저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지 마시고 뭐 한 7억 5천, 8억 그냥 조금만 싸게 해서 거래하셔라. 그게 유리하다. 근데 내가 네. 보유세를 피하려면 이제 네. 과세 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이니까 그 전에 증여하는 게 낫겠네요. 맞아요. 그런데 증여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하고 상관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5월 9일이든 10일이든 상관이 없어요. 6월 1일 되기 전에만 하면 돼요. 6월 1일 전에.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매매 거래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중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5월 9일까지 또 해야 되니까 너무 복잡하죠.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변수가 너무 많아요. 이거 규제 지역 묶이기 전에 네. 빨리 증여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25년 7월 달에 증여 엄청 올랐고 그 다음에 잠깐 수구로 들었다가 11월 달에 다시 또 엄청 올랐습니다. 아니, 그분들은 어떻게 알았대요? 이게 제가 이제 강의라고 교육을 해보면 네. 그분하고 미팅을 하는데 네. 정말 빠르세요. 촉이 빨라요. 어떤 분은 우리 24년도에 이제 계엄 이슈가 계엄 때, 있었잖아요. 12월 3일 날. 예. 이틀 지나고 바로 연락 와요. 정권 바뀐다. 정권이 바뀔 것 같다. 귀신같이 알아요, 이분들은. 그래가지고 이제 플랜을 한번 짜드렸는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미리 좀 대응을 하셔야 되고, 네. 어쨌든 보유세, 이걸 가장 먼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걸 처분했을 때 양도세, 증여세 같이 보셔야 된다. 내년에 규제 네. 지역 좀 풀어주지 않을까요? 풀기 쉽지 않겠죠? 개인적으로는 현재 정권에서는 안 풀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에서 목소리를 내주셔야 돼요. 노원구가처럼. 어쨌든 말씀 듣고 보니까 증여가 키군요. 증여가 키고 또 뭐가 있냐면 우리 저가형 수도랑 또 같이 비교하는 게 부담부 증여가 있어요. 채무를 끼 얹은 상태에서 증여하는 건데 그러면 전체 세부담이 좀 줄어들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증여하고 일반 매매가 섞여 있는 거래이기 때문에 곧바로 자녀가 전입을 해야 돼, 이 집에. 토호제잖아요, 또. 그렇죠. 우리 실거주. 그러니까 우리 규제 지역이 3종 세트를 묶어놔 버리니까 어떤 경우에는 조정, 어떤 경우에는 토호제, 네. 또 정비 사업은 투과를 봐야 돼. 너무 복잡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10.15 대책은 정말 이건 잘못된 정책이다라고 좀 이게 비판의 말씀을 드리는 게 그래서 보유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일단 보유세라든가 매각 증여를 보신 다음에 네. 여차 싶으면 그걸 다 반전세나 월세로 바꾸는 거예요. 네. 반전세로? 반전세나 월세로. 그런데 이제 분명히 댓글에 달릴 거예요. 네. 무슨 돈이 있어서 반전세나 월세로 바꾸냐? 그게 아니고 현금이 없어도 이게 지금 전세가가 많이 오르잖아요. 물론 단지마다 다른데 그러면 보통 시세가 보증금 1억에 35에서 40만 원입니다. 그걸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임대인을 지금 찍어 누르는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네네. 예. 그럼 전월세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내년에? 뭐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고 네.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이후에 이제 다주택자들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저도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인데 지금 다 물건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월세 공급자가 없어요. 민간에서 80%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월세는 좀 심각하게 26년도에는 좀 더 불안해지지 않을까. 지금도 전세 매물 사라지고 월세 가격 올라가는 그런 전월세 난이 심각한데 내년에는 네네. 더 심각할 수 있다. 네, 좀 우려가 되고 특히 이제 잠실 같은 경우를 많이 보시면 좋은데 거기가 이제 워낙 거래가 잘 되고 대단지가 많으니까 그 대단지에서도 매물이 별로 없어요. 네. 사실 결국 내 재산권을 지키려면 이런 부동산 세금에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솔직히 네. 우리 넷플릭스 내는 구독료 모르듯이 네네. 내가 내는 재산세, 자동차 등록세 이런 거 잘 못 챙기잖아요. 네, 맞아요. 세무 전문가로서 우리 네.
구독자분들한테 꼭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면. 네네. 2026년도에는 이제 부동산 세금이 좀 많이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부동산 세제 합리화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그냥 규제 일변도로 나온다기보다는 이제 좋은 의미에서 네. 정말 좀 큰 틀에서 좀 이게 바꾸는 방향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다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물가 같은 것도 너무 오르고 그랬는데 공제 금액이라든지 재산세, 뭐 어떤 과표라든지 세율 너무 똑같아요. 예. 20몇 년 동안 이거 좀 현실화됐으면 좋겠고, 이 세금이란 거는 안타깝지만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합법적으로 우리의 재산권을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국민 여러분들이 좀 많이 관심 갖고 어렵더라도 좀 알겠습니다. 지켜보시면 좋겠고, 반드시 계약서 쓰기 전에 세무사님하고 상담을 해라. 네. 그게 좋습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나오면 우리도 네. 불법이 아닌 합법적인 네. 절세 전략을 찾아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많은 공부를 하셔야 될 우리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 방님의 네. 그 유튜브 채널에도 좋은 정보가 많이 올라가 있던데 우리 구독자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네시스 방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